오후 4시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하고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양시장 동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내에서도 첫 번째 이슈 바로 함께 살펴보면요. 반도체주의 약세가 유독 부각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가 흔들리자 국내 반도체도 함께 휘청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연이틀 3%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4% 넘는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 는 한미반도체 역시나 2.7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름의 시작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 일수가 6월 한 달 동안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2018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냉방과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닉스와 파세코 등의 종목들이 오늘장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홍해 사태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반사이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홍해와 인도양을 지나는 화물선 2척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들이 오늘장 특히나 좋았는데요. 일승, 인화전공, 세진중공업 등의 종목들이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흐름이 일부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과의 방산 파트너십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 방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4가지 소식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코스피는 2760선대까지 밀리면서 2800선은 일일 천하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깊었죠. 1% 넘게 내렸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중에서는 어떤 일정들이나 이벤트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뭐 너무 많아서 네, 그렇죠. 참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벤트의 연속, 호재와 악재의 연속. 그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접근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번 주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나이키도 같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또 27일 날 바로 두 노익장을 어떻게 과시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장장 3시간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2개월 연속 하락했던 CPI, PPI 영향을 받으면서 PC 물가도 어떤 하락을 보여주면서 예상에 부합될 것이냐. 이러한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시장의 분위기 결코 간단치가 않은 그런 모습을 오늘 또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계속해서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PC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잠시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400인데요. 환율 1,400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것도 달러 강세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엔화나 위안화의 약세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게 뭔가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만 이렇게 약세 흐름이 있다라면 이거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뭐 위안화도 그렇고 또 엔화도 다시 또 160엔 돌파를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니까 그나마 비빌 언덕이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우리 아시아 통화들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는지 또는 달러 대비해서 다른 이종 통화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무역 흑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이 호조가 되고 달러화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원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유를 댄다라면 어떤 국내 정치적인 거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뭐 북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군사 원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는 마치 무슨 러시아와 우리가 또 확전되는 듯한 뭐 이런 어떠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도 뭔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좀 난감해요.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중에서는 최저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과거 같으면은 뭐 바로 뭐 총리 물러나고 의회 해산되고 뭐 이런 어떤 구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일본 통화 정책도 어떤 면에서는 엔화의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또 하나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우리는 관철 대상국에서 빠졌지만은 환율 조작과 관련된 관찰 대상국에 일본을 다시 또 집어넣고 워치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야 니네 애나 160엔 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어. 이런 거 무언의 압박 아니겠느냐. 결국은 엔화와도 우리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또 하나 이제 위안화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안화와의 상관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뭐 관세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뭐 캐나다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관세를 하겠다. 뭐 독일 뭐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이러한 어떤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는 어떤 식으로든 위안화를 절하를 시켜서 수출이라도 조금 더 늘리겠다. 뭐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뭐 위안화 환율 고시도 약세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은 유럽대로 또 난리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총선을 앞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 경기 침체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EU에서도 처음으로 지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금리를 인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히 유로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각국의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흐름이라든가 통화와 관련해서 절하 기조를 유지시키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종 통화들의 약세 흐름보다는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엔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총선과 영국 총선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약세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높다라고 보는 네. 거죠. 뭐 우리나라의 뭐 총선이라든가 뭐 대선도 걱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총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 뭐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뭐 공중파라든가 유튜브 여러 지상 매체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내피셜로 파악을 해 보면은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일 날 1차 투표를 하고 7월 7일인가요?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극우 정당을 이끌고 있는 루펜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무슨 뭐 독일 나치즘을 따라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내에서는 극우 정당의 어떠한 그 집권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표심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극우 정당을 이끌고 있는 르펜이라는 총수가 제도를 존중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안 하겠다. 지금 뭐 말로는 2027년까지가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 5월인데요. 또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가 총선밖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네. 그 승부수를 던진 거고, 만약에 뭐 요구를 한다고 해도 나는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무정부는 아니더라도 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의회를 뭐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고 집권 여당이 뭐 참패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결선 투표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다만 그런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서 가중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경제가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우리가 영국이 엑시트했던 것처럼 EU에서도 프랑스도 우리 탈퇴하자.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영국도 7월 4일 날 총선을 하죠. 네. 뭐 여기는 뭐 보수당이 참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에서는 이제 경제 회복을 제1 가치로 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화가 사실은 뭐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나서 명성을 좀 쉽게 되찾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유로화를 중심으로 뭐 파운드화도 뭐 강세로 바로 반전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오히려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좀 많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일정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달러화의 강세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당분간은 그럼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좋은 질문도 해주셨는데 왜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총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달러 인덱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결국은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통용화되고 있는 주요 국가국 6개국의 통화들을
이제 비율별로 해서 1대1로 맞춰놓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상으로 가면 달러화 강세, 100 이하로 가면 달러화의 약세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6개국의 통화의 비중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겠는데요. 제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가 57.6% 그리고 엔화가 13.6%입니다. 파운드화가 11.9%. 이 세 개국의 통화들을 합쳤을 경우에 80%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개 통화가 지금 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화는 거꾸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캐나다 달러가 9.1%, 스웨덴 코로나화가 4.2% 그리고 스위스 프랑화가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구성으로 해서 달러화가 이 통화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엔화라도 조금 더 뭐 135엔대 나온다든가 뭐 150엔대라도 나온다든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거나 유로화가 좀 강세로 반전이 된다라면은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은 계속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하다가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금리 시기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흐름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이때 시점만 해도 달러와의 고공행진 속에서 107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때가 이제 바로 미 국채 수익률이 진짜로 5% 돌파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도 있었던 그 흐름인데 이 107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쌍봉의 패턴을 그리면서 급격하게 이제 야 금리 그렇게 우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없어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다시 안정을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이죠. 바로 4월 달이었죠. 이때도 한번 움직여 주었었습니다만 이때는 106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받고 이 104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의 모습도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수를 보든 또는 종목을 보더라도 저항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106.50을 중심으로 해서 107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돌파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금리 1회 인하에 대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4.2%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2개월 연속 우리가 CPI, PPI 하락한 걸 확인했고 PC 물가도 특히 PPI와 쉽게 연동이 잘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번에도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화의 강세를 조금은 저지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는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PC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PC 외에도 이번 주에는 올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여러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이라든가 굴수비 총재 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속내였는데 금리 인하 1회를 점도표에서 하긴 했지만 그것이 다 뭐 정가의 보도가 아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거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일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긴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그렇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고 네.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국채 수익률이 다시 또 4.4 이상으로 넘어가느냐 또는 달러화가 지금 현재 같은 구도 속에서 106에서 또는 107 이상 넘어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금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해서 삼성전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1차, 2차 목표까지 제시해 네, 드렸죠. 맞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환율을 그러면 우리가 엔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인데 우리 환율도 이거 잘못하면 1,4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 세 국가들의 환율 상대 비교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이 빨간색이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바로 엔화의 동향인데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6개월 단위의 모습들로 우리가 이제 환산해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는데 엔화보다도 우리의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네.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엔화는 이렇게 강세를 돌리는 듯 했다가 일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나오고 위안화는 위안화대로 여기서 절하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 절하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으로 감안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의 환율은 엔화와 같이 동행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나 엔화보다도 절하폭이 적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엔화가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엔화도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 바로 이 160엔대니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엔화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엔화가 이 160엔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번 구간에서 지난번에 크게 한번 흔들렸던 자리가 160.21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도 160이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1,400원 일부도 돌파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고 뭐 외환 보유고가 급감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지금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엔화가 만약에 160엔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도 1,400원이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거냐? 그건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듯다가 5, 6천억대로 감소를 시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8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난번 구간에서 우리가 6월물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롱숏 전략을 취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일부 공격을 했죠. 그런데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거꾸로 보면은 이게 개별 종목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야 될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격을 좁히면서 움직여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그널선도 이중 바닥을 이렇게 형성해 주었고 추세를 잡아주는 다이아가 잘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 레인지들이 하나둘씩 지지 라인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되고 저 저항의 자리, 이쪽에 있었던 자리들이죠.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1차적으로 71,000원에서부터 72,000원을 1차 바닥이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이 자리가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레인지가 78,000원부터 79,000원이 1차 저항이면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이 1차보다는 73,000원부터 74,000원의 2차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73,500원까지도 연출됐던 자리인데요. 이 78,000원부터 79,000원에서의 공방을 어떻게 잘 넘어가 주느냐.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73,000원부터 74,000원만 잘 지지가 돼준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더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상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2차 라인들 이번 구간에서 82,500원이 고점이었죠. 81,000원부터 83,000원 사이가 안착이 돼준다면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에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안착이 돼준다면 오히려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번 주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어떤 저점을 다져주는 과정들 그러한 과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이라든가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격 전략과 함께 오늘의 이슈를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투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일장 포커스 체크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이 시장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월말이 되면은 뭐 조금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6월이라는 자리가 6월 한 달도 있지만은 분기말이 되는 거고요. 또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반기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기관 애들이든 뭐 외국인 애들이든 뭔가 또 분기 반기도 결산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아무튼 복잡다단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 환율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6월 말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수혜를 보는 쪽들이 지금 계속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성장세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반도체와 또 환율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들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관련주로 가격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올라갈 때 쫓아가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흔들릴 때 일정한 지지력을 보면서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 뭐 K 소비재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 흐름이 나오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DI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럼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시장의 외생적인 변수라든가 또는 아주 센티한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지만은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가의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악재 아닌 악재들이 소화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빨간 다이아를 지금 일단 추세상으로는 일봉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될 시점에서 뭐 엔비디아의 조정이라든가 또 환율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수급적으로 엉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제일 시장에서 천덕꾸러기였었던 삼성전자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8만 원에 회복해주고 안착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잘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돼 있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급락보다는 숨고르기 과정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반도체 장비, HBM 테스트 장비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DI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DI가 말이죠. 제가 원고를 2시쯤에 보내줄 때만 해도 1차 목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제가 여기 이동하는 도중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니까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여러분들 1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내드린 원고에는 1차 목표가 달성,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달성을 했는데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이라는 게 없고 1차 목표가 28,000원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익을 만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시면 이 모습이 제가 무슨 뭐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같이 편입이 됐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달성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32,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만에 이렇게 이 종목이 오늘 28,900원 고점까지 종가 거의 뭐 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도 방송 당시에 지난번 고점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을 거치고 여기서 흔들어대는 이러한 거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가 아침부터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보였지만은 흔들흔들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주고 움직여주니까 IT 소부장 쪽에서 대장주 역할로 오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여러분들 8만 원을 또 깨고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오늘 고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항상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이고 그 자리들이 돌파가 돼주면서 어떻게 씌워주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장기간에 걸친 횡보 조정 이후에 바로 올해 2월 달에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숨고르기 해주고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보름 정도 조정 이후에 이 저항의 자리들이 돌파가 돼주니까
그렇죠? 돌파가 돼주니까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반전되는지 아니면 조정이 이어지는지 조정의 시작인지 요거를 구분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다이아의 흐름들이 작아지느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 볼륨의 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격이 여러분들 1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출된 흐름으로 가면서 28,000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격이 좀 벌어졌겠죠? 그 벌어진 이격을 중심으로 해서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이 시그널 선에서의 고점 돌파가 아주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진행이 되면서 이 박스를 돌파해 주는 모습이 길게 보면 2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거래까지 같이 수반이 돼주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캔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흔들어대고요. 여기도 흔들어대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장대 양봉이 연출된 거예요. 거래도 더 실려줬겠죠. 지난번 1차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왔다가 조정 보이고 바로 이러한 빨간 시그널 다이아 거래도 실려주는 자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또 이격 좁히면서 다이아 위에서 빨간 시그널, 캔들 양봉, 거래 수반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이익 실현 이때부터 만약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죠. 다른 것들 여러분께 열심히 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바로 여기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제가 이날 여러분들 급등해서 꼬리 안 달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렸던 거고 바로 요 움직임들 속에서 공략하고 오늘 이렇게 큰 급등.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매직 솔루션을 보신 분들은 얼마든지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전략 매도입니까 여러분들? 다이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익 실현의 구간들이란 얘기예요. 욕심내지 마시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좁히는 이러한 자리들이 될 때 다시 또 여러분들 일부 공략하시고 하면서 내일 정도에는 이제 또 이러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익절의 구간이 1번의 신호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2차 목표가 32,000원 쉽게 달성되는지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 보였던 애들이 고개를 다시 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다이아상으로는 이탈이 됐는데 시그널상에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거래도 실려주려고 그러고 시그널이 다시 또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란 다이아는 약해졌죠.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매수 검토 내지는 소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바로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13번 내지는 바로 16번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시간의 종목들이 부곡을 받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위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네, 3위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오늘장 2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동해 가스전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GS 글로벌은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정부의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 참석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그리드위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그리드위즈는 전력 설비 ESS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6% 오른 바가 있고요. 오늘 본장에서는 5% 상승을 했고 현재 2%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위 종목도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플레이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플레이디는 틱톡 시합 관련된 종목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오늘 본장에서는 3%가량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권은 오늘장 횡보를 하다가 3시 구간에 급등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튜브 스토어나 이커머스 개설 관련된 소식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KT 인공지능 서비스와도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한 가지를 골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이후에는 내일장 공략주 시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디, 그리드위즈, GS 글로벌까지 세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GS 글로벌을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로드맵을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또 뭐 포스코 인터라든가 가스공사가 제일 우선순위로 갔다가 GS그룹도 사실은 유전 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특히 네. GS 글로벌이 이제 GS그룹의 종합상사 기업이니까 그렇게 부각이 되고 또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시총도 작으니까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늘도 아주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이러한 네.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 아닙니까? 다만 이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이틀 동안에 걸친 급등을 보였고 이격이 종가 기준으로도 136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에서 뭐 상승을 하든 말든 내일장에서는 반드시 두들겨 맞을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공략하지 마시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GS글로벌 만약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 그럼 뭘로 가느냐? 코론글로벌 같은 종목이 오늘 조정을 잘 보였잖아요. 그렇죠? 코론글로벌 그림인데요.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에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물론 지정도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이 다이아의 하단 상단부에서 지지받아주면서 거래도 감소됐다.
그러면은 GS 글로벌을 일부 이익실현하면서 코오롱 글로벌로 내일은 공략해볼 만한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과 함께 코오롱 글로벌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내일장을 열어볼 공략지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힌트가 기자재도 힘 좀 쓰자. 이제는 조선뿐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도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아주 빙고입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 힘스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복잡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힌트도 쉽게 좀 드리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마침 지금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자재 쪽들도 힘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윗꼬리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들에 놓여져 있는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올 초에 신규 상장이 됐던 그러한 그 흐름 이후에 제대로 된 힘도 못 써보고 이제 주저앉아버린 이러한 모습인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선박블록이라든가 배관, 조선 기자재 제작 업종을 하면서 업황 자체가 호조가 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네. 중요한 게 아닌데 친환경 선박 증가에 따른 이러한 산소, 질소 발생 기술을 가지고 고도화시키면서 친환경 선박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상장을 앞둔 상태 속에서는 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주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마사지를 잘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 종목은 1분기에도 말이죠. 매출 55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 이상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59억 원으로 79%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 상장할 때 마사지만 한 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실적단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기대감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신뢰를 갖고 접근해 볼 만한데 워낙 이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반등 한번 주었다가 재차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의 아까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마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어떤 급등이 연출되면서 16,000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요 직전에 5월 달에 이 고점에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14,000원을 이제 지지라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4,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17,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고 요 17,000원을 빨리 가준다면 요 1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2만 원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2차 목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1차 목표 17,000원. 이렇게 현대 힘스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 힘 좀 쓰자 현대힘스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입니다. 2차 목표가도 이후에 차차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과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이렇게 켜서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772 문자로 서동구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15분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